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연강원 교수입니다. 요즘 동학개미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것이니 좋은 일이죠. 서학개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해외 투자가 성과가 좋아서 자본 수지가 좋아진다면 국가에도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 관련 서적들도 나오고 또 공중파나 개인 방송 또 개인 투자 자문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하면 더욱 좋으니 그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생애에 걸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치 올해만 투자하고 말듯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전 세계의 경영대학이나 MBA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강의했던 투자 이론이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수많은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연기금이나 또 우리 국민연금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 기법을 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는 재무제표, 여러 가지 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인데요. 말 그대로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 재무 상태의 왼쪽에 보면 바로 자산이 나와 있습니다. 에셋이죠. 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차이는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사용되는 자산들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 비유동자산의 구성을 보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바로 투자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투자자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자산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자산운용은 보유한 자산을 잘 관리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오른편에 보면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는데 부채는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자본은 그 나머지를 지분에 따라서 배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것이 바로 오른편의 부채와 자본이고요. 또한 그것은 자산이 나중에 수익이 나거나 또는 손실이 발생했건 간에 나중에 남은 그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왼편의 자산은 운용 대상이고요. 운용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른편의 부채와 자본은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고 나중에 그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이죠. 저희가 개인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바로 주택은 자산입니다. 그것을 월세를 받기 위해서 주택을 보유했다면 월세가 바로 또 소득이 되겠죠. 그때 그 주택을 구입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게 부채이고 그 나머지가 바로 나의 소유인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합니다. 일명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도 전세는 결국 소유주 입장에서는 부채죠.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갚고 남은 나머지가 나의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영된 자산이 바로 나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금이 있으면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단기 자금과 중장기 자금입니다. 내가 1년 이내에 써야 될 돈이라면 이것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반면에 1년 이상 중장기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여유자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기 자금을 산출하는 것은 결국 1년간 내가 어떤 지출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입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버퍼를 둡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금액 규모가 크다면 버퍼를 좀 높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거의 뭐 정확하다 한다면 버퍼를 낮게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자금을 구분해냅니다. 이 단기 자금은 운용하는 상품이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게 운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금으로 운영을 하거나 조금 더 오래 둘 수 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래 둘 수 있다면 정기예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기 상품에는 뭐 MMDA나 CMA, RP, 뭐 CD 등도 있을 수 있고요. 채권형도 가능합니다. 채권형 펀드에 가입을 하면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때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 운영 수수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자금이 정해지면 그 다음엔 가능하면 안정된 곳에 운용을 하되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또는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곳에 운용을 하고, 비슷하다고 할 때는 가능하면 안전한 금융기관, 평가 등급이 높은 그런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기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단기자금도 1개월 이내에 당장 써야 될 현금성 자금과 또 1년까지는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금으로 구분을 해서 그에 필요한 상품을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가 바로 이제 중장기 자금이 될 텐데요. 여유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자금은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수익성도 고려하고 또 안정성도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고려한다면 쉽겠죠. 수익성만 고려한다면 수익이 제일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에 운영을 하면 되고,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가치의 변동이 거의 없을 뭐 국채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수익도 원하고 또 안정도 원하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투자 이론의 관점에서, 그리고 거대 기금들, 전 세계 거대 기금들이 보편타당하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산운용 체계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그림입니다. 이 자산운용 체계는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인데요. 일단 기본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원칙 없이 투자할 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방질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금은 어떤 자금이고 이 자금을 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퇴 자금인지 아니면은 정말 보너스로 생각지도 못한 여유 자금이 생긴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면, 원칙이 정해지면 그 다음엔 투자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것을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베타 수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타 수익이라고 하면 시장과 싸워서 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만큼만 수익을 내겠다, 시장과 같이 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겠죠. 각종 정보를 수집합니다. 금융 관련된 정보, 시장 정보, 산업 정보, 또 기업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시장만큼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알파 수익 추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을 알파라 그래요. 그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알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알파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알파 이기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전략이 짜지면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운용사나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또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 언제 또 교체를 할 것인가, 이러한 그 과정상의 그 운영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살까 말까, 팔까 말까, 또 언제 교체할까, 이런 것을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그 실증 검정 결과에서는 마켓 타이밍으로 크게 돈을 벌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아주 운이 좋은 사람만 그런 행운이 따른다,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리스크 관리라고 적혀 있죠. 그것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거나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장을 크게 이기기가 힘들다면 결국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뭐 매월 또는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연간 투자 성과를 평가합니다.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한번 보는 이유도 있고, 잘했으면 왜 잘했는지,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건 실력이 없어서 그랬다, 이건 또 운이 나빠서 그랬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운이 나쁜 거나 운이 좋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실력에 의한 부분을 골라내서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피드백을 받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물론 전문기관에서는 성과 평가를 통해서 보상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운영의 어떻게 보면 운영 철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이 자금을 왜 운용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수치로 나타나야 될 테고, 그 수치가 바로 목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은 어떤 성격일 것인데, 이 자금은 예를 들면 내가 은퇴를 위해서 운용할 자금이다, 은퇴 자금이다 라고 한다면, 은퇴 시점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목표로 해야겠죠. 그러면 그러한 금액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매년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목표 수익률입니다. 이 목표 수익률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 고수익의 상품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목표 수익률이 낮으면 저위험 저수익의 상품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상품, 어떤 자산을 내가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 수익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예를 들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그 시기까지는 수입도 있고 또 지출도 있겠죠. 또 아까 주택 그 예를 들었으면, 내가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을 차입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었던 돈으로 샀다면, 그리고 이것을 월세를 준다면 월세라는 수입이 있을 테고 또 부채라는 지출이 있을 테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가 목표 수익률을 산출합니다. 그러려면 수입과 지출 계획, 그리고 자금의 목적, 내가 원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국민연금 정도가 요즘 이제 도입하는 그런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장기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년, 10년 이상 또 길게는 30년 동안 내가 이게 표시가 될 수 있는 시장에서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산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몇 대 몇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식의 70%, 채권의 30%, 또 안정되게 한다면 주식의 30%, 채권의 70%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이 기금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자산을 운용할 때도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가이드라인이 돼서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또는 너무 수익이 낮게 운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 기금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정도도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자산의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자산의 특성을 연구를 하고 그 자산을 얼마 동안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에셋 클래스 자산군이라고 합니다. 이 자산군은 뭐 개별 종목 이런 것이 아니고요. 큰 그 덩어리입니다. 자산의 덩어리죠. 군이. 어떻게 자산군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뭐 가장 크게는 위험과 수익의 그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비슷한 그런 종목끼리 하나의 자산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슷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군 간에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종목은 이 자산군에도 속하고 저 자산군에도 속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군데 명확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 가능해야 돼요. 즉 자산군이 정해지면 그 자산군에 속하는 게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서 무조건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군 내에 여러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들 간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투자 가능한 대상들이 이 자산군 어딘가엔 다 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것들이 이제 투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산군에 있는 종목들을 아무리 큰 규모의 기금이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몇백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그 자산군으로 했더니 거기에 그 금액으로 살 게 없어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러한 특성들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라 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예를 들면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대체 투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그 펀드를 산다든지 주식을 샀다가 또 팔 때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또 그 현금을 또 보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을 한다면 대략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요거보다도 덜 세분화한다면 즉 나는 그렇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 간단하죠. 이렇게 4개의 자산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거는 절대 손해가 나면 안 되는 기금이다 라고 한다면 실적 상품, 즉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자산군에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자산군에서 뺀다면 우리는 채권과 현금성 자산만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대체 투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대체 투자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Alternative Investment, AI라고도 하고요. 대안 투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대체 투자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증권, 주식과 채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전통적인 증권 이외의 자산을 전부 대체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 투자는 상당히 폭이 넓을 것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나는 금융자산 말고 부동산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금융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이 바로 다 대체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에는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도 종류가 많죠. 뭐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상가, 오피스 빌딩, 뭐 물류 창고도 여기 다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SOC도 대체 투자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헤지 펀드, PEF 그리고 일반 상품들 커머디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수 금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대체 투자입니다. 물론 대체 투자는 종류도 다양하고 특성도 상당히 다르며 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 쉽게 거래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상품에 비해서는 좀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성과 평가하기도 어렵고 수익률 계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전문성이 뛰어나서 이러한 것들도 가능해졌습니다. 대체 투자를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커머디티 중에 난 금에 투자하고 싶다. 앞으로 금이 상당히 전망이 좋다 그러더라. 금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금을 사서 갖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결국 금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대상은 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의 예를 들면 금을 생산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펀드 오브 펀드의 형태로서 금과 관련된 다양한 펀드들로 펀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각 나라마다 금과 관련된 펀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같은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의 금과 관련된 펀드들이 있으면 그 펀드들로 또 다시 또 펀드를 구성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금 선물을 매수한다든지 또 금과 관련된 옵션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 주식, 금을 캐는 광산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되지 않은 그런 금광회사의 주식도 살 수 있겠죠. 실물 자산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을 사는 건데 이것도 표준화돼서 또 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요. 또 구조화된 상품에서 이런 것들 금 가격에 연동돼서 만든 그러한 다양한 그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금을 실물로 사면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아주 명쾌한데 이러한 복잡한 상품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손해를 보게 설계를 했거나 또 한 가지 또 고려할 점은 수익이 났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세금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금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산군을 정해지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산군들은 어떤 리스크 특성이 있는가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죠. 리스크가 있기에 우리가 쉽게 수익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수익이 낮은 대신 역시 리스크도 작습니다. 예금이나 CDRP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원금 보장되는 그런 그 구조화 상품들 ELD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MMF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작은 것이고 채권은 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국채, 국공채와 같이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채권도 있고 그리고 투자 등급채 더 심하면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런 투기 등급채의 채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외에도 뭐 그 저희가 여기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변동할 리스크를 얘기하는데요. 또 그 외에 또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이제 상대적으로 채권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큰 편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고 하고 그 주식 중에서도 우량주냐 중소형주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선진 국가의 주식이냐 신흥 국가의 주식이냐에 따라서도 리스크 정도가 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리스크 차이를 때문에 자산군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묶고 그때 이제 그 자산군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또 운용의 실력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체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투자를 구성하는 그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기에 리스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으면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 투자가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에 전통적인 증권만 투자를 하다 위기가 왔을 때 보니까 대체 투자의 성과가 좋더라. 그래서 왜 좋은가 봤더니 하나는 대체 투자는 거래하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쉽게 내가 원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그러한 유동성 리스크를 반영해서 가격이 낮은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은 바로 현금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대체 투자의 대상을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충분히 나중에 환금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즉 낮은 가격에 산 것에 대한 메리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를 선호하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상품들, 즉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도 추가로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그 대규모 자금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대체 투자에 돌리고 있습니다. 자, 자산군이 설정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벤치마크를 설정합니다. 이 벤치마크라는 것은 그 자산군을 대표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느냐? 일단 그 벤치마크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국내 주식이다. 그러면 하나의 자산군이죠. 그럼 거기에 벤치마크 지수를 예를 들어서 코스피로 하겠다. 그거 정하면 내가 이제 주식을 운영하면서 코스피 지수와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보다 잘했다, 못했다. 코스피보다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코스피 선물 지수를 매수하거나 또는 코스피를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죠. 따라서 운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수시로 코스피 지수는 매일매일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나의 그 성과가 그대로 매일매일 결정이 된다면 매일매일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또 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데 미리 설정해야 되겠죠. 나중에 결과 다 나온 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설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품별로 사전에 운용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합니다. 여기 뭐 몇 가지 예시를 했는데요. 현금성 자산은 예를 들면 한국은행 고시 정기예금 금리라든지 채권은 키스 종합채권 지수, 뭐 채권형 수익증권은 뭐 코비 30이나 코비 120 뭐 이런 것이고요. 또 해외 채권에 투자한다면 글로벌 어그리게이트 펀드 지수라든지 주식은 국내 주식은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 또 전 세계적으로 투자한다면 MSCI AC 월드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대체 투자도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다양한데 각 그 상품 종류별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DJ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벤치마크를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산 운용사에 또는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처음에 그 맡길 때 벤치마크를 설정을 해야 돼요.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보다 몇 % 이상 높을 초과 수익을 냈을 때 보너스를 주겠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벤치마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력이 있어서 잘한 건지 운이 좋아서 잘한 건지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자, 분산 투자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는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한다. 근데 그 분산 투자 효과는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상관계수에서 나옵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고 지면은 10만 원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기면 10만 원을 여러분이 벌고 여러분이 지면 10만 원을 손해를 봅니다. 기대 수익은 0이에요. 그러나 0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이죠. 이게 바로 리스크예요. 0은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0이다, 기대 수익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이게 가능하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둘로 게임을 나눠서 해요. 한 번 해서 5만 원을 주고받는 게임, 또 한 번 더 해요. 5만 원을 주고받는 게임. 두 번으로 나누면 그 결과는 우선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가 상관계수가 1이라면 자, 여기서 상관계수는 1보다 클 수가 없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커봐야 1이에요. 그 1일 때 어떤 결과냐? 항상 같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그 다음도 이기고 지면 그 다음도 져요. 그러면 두 번으로 나누는 이유가 전혀 없죠. 이럴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것을 주식으로 얘기하면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전부 증권 주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증권 주식 간에는 증권회사 주식이죠. 증권회사 주식 간에는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즉 같은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거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상관계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마이너스 1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경우는 아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기면 다음에는 지고 지면 다음에는 이겨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기건 지건 그 다음에 반대로 가니까 항상 0이겠죠. 확실하게 본전, 즉 기대 수익 0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분산 투자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권에는 이렇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그런 것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파생상품에서는 가능해요. 파생상품에서는 매수하고 매도하면 둘이 완전히 반대로 가겠죠. 그러나 물론 공매도를 하거나 그러면 반대로 갈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걸 할 이유가 없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해요. 그러면 0이에요. 그러면 수수료만 나가고 그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거의 대부분은 상관계수가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0인 경우를 살펴보면 바로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기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각각 확률은 다 4분의 1이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플러스 10, 0, 0, 마이너스 10. 물론 재수가 좋아서 1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재수가 나빠서 10만 원을 잃을 수도 있지만 50%는 바로 기대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딱 두 번만 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훨씬 더 자르면, 즉 한 번에 10,000원씩 내는 게임을 10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잘라나가면 결국은 기대 수익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기대 수익에 수렴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강좌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생애에 걸쳐서 평생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결국 수없이 많은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것과 게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상관되어 있지 않다면 어제는
이익을 보고 오늘은 손해를 보고 또 내일은 나도 잘 몰라 뭐 이렇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 수익을 리스크가 아주 적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주식을 비롯한 이런 위험 자산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어느 한 시점에 분산 투자도 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따졌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미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제가 이 강좌에서 하려고 하는 요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아까 제가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서는 크게 뭐 주식과 채권을 30대 70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너무 위험하지 않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익은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분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요. 예, 전략이라는 것은 큰 개념이죠.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짠다. 그러면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이 선에서 내가 운용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선을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이렇게 전략적 자산 배분을 자산 군별로 하게 되면 결국 수익은 주식의 30%를 투자하고 채권의 70%를 투자했다면 주식의 성과, 전체 성과, 이게 뭐 코스피 지수건 코스피 200이건 간에 그 성과와 또 채권 지수의 성과를 3대출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것을 베타 수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과 같이 가겠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 같이 시장이 거꾸로진다. 그럼 내 것도 다 거꾸로지겠죠. 거의 시장과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과 같이 가고 그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 그것이 베타 수익, 시장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전술적 자산 배분인데요. 이것을 이제 각각의 전투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자산군 내에서 어떤 종목으로 구성할 것인지 또 그 자산군을 딱 정해졌지만은 가치가 변하고 그러면 그 비중이 매일매일 바뀌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 범위를 둡니다. 거기다가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범위를 줘요. 반드시 30%가 아니라 예를 들면 25%에서 35% 사이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주식을 늘렸다 줄였다 그 비중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주어진 허용 범위 내에서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더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구입하고 언제 사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시장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초과 수익 또는 알파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잘해야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다 이런 얘기도 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활동을 액티브 활동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운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베타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패시브 운영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고 왜 소극적이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아주 쉽게 그냥 시장에 맡기면 돼요. 근데 알파 수익 전략은 그 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액티브 운영, 또 적극적 운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기대 수익이 수렴해 갑니다. 1년 정도 운영했을 때는 뭐 잘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주 잘할 수도 있고 아주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2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잘했다가 못했다가 막 서로 상쇄돼서 일종의 분산 투자 효과죠. 그래서 결국은 기대 수익이 상당히 수렴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년 후에 은퇴를 하기 위한 자금을 지금부터 연금기금으로 해서 내가 개인연금에서 운용하겠다.
그랬을 때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중간에 누가 뭐라 그런다고 갑자기 확 다 팔아버리고 또 뭐 괜찮다 그러니까 또 확 사들이고 이러지 말고 이 전략적 자산 배분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나중에 은퇴 시점에는 처음에 구상했던 예상했던 그런 수익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덜 아플 거예요. 설령 시장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 회복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연구가 있었겠죠. 과연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성과가 어떤가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연구 결과들의 상당수는 90% 이상은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결정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어느 종목을 선택했느냐,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느냐 이러한 요인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결국 처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한 그때의 기대 수익으로 수렴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을 두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랑 전부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랑 비교하면 결국 뭐로 결정되겠어요? 그 안에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어떤 채권이냐 이거에 상관없이 주식 전체의 성과와 같이 가고 채권 전체의 성과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거의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90%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운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분이 있어요. 해리 마코비츠라고 그분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최초의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분석 방법이라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대학에서 조금만 배우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것보다는 내 직관을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이상하게 이 자산 운용에서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마치 게임하듯이 이건 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국민연금 같은 그런 거대 기금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야 돼요. 뭘 분석하냐면 그 자산군이 어떤 수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그 기대 수익률과 그 자산군의 위험 정도. 근데 위험 정도를 그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뭐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자산군별로 계산을 한 후에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자산군별로. 그러니까 많지 않죠. 뭐 적으면 3개, 많으면 한 5개 정도. 그래서 그걸로 다양하게 그 배분을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예를 들면 나는 최소한 이거는 몇 %는 해야겠다. 아니면 이거 미리 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대체 투자는 20%만 하겠다.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그럼 그거는 정해놓고 나머지를 갖고 배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 즉 표준 편차로 측정되는 리스크를 갖고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 배분안이 최적이다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론적 배경을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상관계수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자산군과 B라는 자산군이 있다고 하죠. 이거는 개별 종목도 상관없고 펀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상관계수가 이를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으로 A에 100% 투자하면 그 점에서 B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릴수록 B로 점점 그냥 직선으로 가까워져요. 반면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급격히 리스크가 줄어들면서요. 배분 비중에 따라서 완전히 리스크를 없앨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5만 원 주고받는 게임에서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대 수익이 0 확실하게 됐잖아요.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사이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이에 매끄럽게 그려진 그 선입니다. 이것이 두 자산군 사이의 비중을 달리했을 때 기대 수익과 리스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그 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대체 투자가 있다고 하죠. 그럼 세 개의 자산군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식에 대입을 해서 바로 그 값을 산출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가 달라져요? 투자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비중을 달리함에 따라서 A와 B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B와 C로 구성하고 또는 A와 C로 구성하기도 하고 A, B, C를 모두로 구성하고 B와 C의 포트폴리오와 A와 B의 포트폴리오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렇게 모든 가능한 조합을 통해서 투자 가능한 집단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가능한 집단을 다 도출한 후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그 점점점점이라는 게 다 투자 가능한 것이고요. 그때 같은 리스크에서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은 것, 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아무렇게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위험하에서도 기대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상에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선상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크를 정했다. 그러면 이 정도 리스크만 내가 갖고 가겠다. 그러면 그 리스크에서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고점에 있는 자산 배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는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나는 목표 수익률을 7%로 하겠다. 그러면 7%에 해당되는 가장 리스크가 작은 고점, 그것을 자산 배분으로 선택합니다. 나는 무조건 리스크가 제일 작아야겠다. 그러면 저기 MVP라고 써 있는데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예요. 그게 바로 지금 자산군으로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각 점들은 자산 비중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은 또는 기관들은 리스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기대 수익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방향이 좌상향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좌상향으로 가는 점을 선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을 택할 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적은 사람, 공격적인 기금, 또 내가 조달 금리가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위험 회피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 파란 선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요. 결국 리스크도 좀 크고 하이 리스크, 기대 수익도 높습니다. 하이 리턴.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도가 높으면 저 왼쪽에 있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정해 있거나 목표 위험 수준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자산 배분을 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목표 수익률을 정하되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냐면 허용 위험 한도라는 것을 줘야 목표 수익률 이외에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허용 위험 한도는 여기 예를 들었듯이 누적 운용 수익률이 누적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10% 이하로 둔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5%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은 가야겠다. 그런데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10%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추가적인 제약 조건이 됩니다. 물론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치로 계산 가능합니다.
기대 수익과 표준 편차와 상관계수 이런 것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 하에서 목표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되고 허용 위험 한도를 달성하려면 결국은 리스크 수준에서 같은 목표 수익률에서는 또는 어떤 특정 수익률에서는 기대 수익률에서는 리스크가 좀 작아야겠죠. 그래야 허용 위험 한도를 맞추겠죠. 그래서 좀 왼편에 해당이 됩니다. 왼편. 목표 수익률은 위쪽.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래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샤프 비율이 제일 높은 자산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샤프 비율은 뭐냐? 샤프 비율은 X축에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대비 초과 수익이 큰 그 초과 수익을 측정하는 거예요. 리스크 대비 초과 수익. 그러니까 각 리스크에서 초과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좋잖아요. 결국 그건 기울기가 높은 겁니다. X축에 비해서 Y축이 클수록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 여기서 초과 수익이라는 것은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채 수익률을 기점으로 그때는 리스크가 없겠죠. 0에서 기울기가 가장 높아지는 샤프 비율이 가장 큰 점, 그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접점, 그게 바로 최적 자산 배분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것을 평균 분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도 뭐 단점은 있어요. 과거의 수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단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기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갖는 결과는 5개의 자산군이 있다면 목표 비중을 정하는 거죠. 이게 다 더하면 100%가 되겠죠. 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그 비중이 시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 변하겠죠. 매일매일. 그랬을 때 언제까지는 그냥 놔둬도 되느냐 하는 그 허용 범위를 주고 그게 전략적 자산 배분 SAA 허용 범위고요. 택티컬 자산 배분 즉 전술적 자산 배분 TA 허용 범위는 자산을 운영하는 인력이 또는 펀드 매니저가 얼마까지는 운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범위를 넓게 주고 뭐 실력을 보여주긴 좋은데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마. 너무 액티브하게 하지 마라고 할 때는 이걸 범위를 좀 좁게 주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 허용 범위가 정해져서 그 범위 내에서 전문 인력이 자기 실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패시브 운영과 액티브 운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들어가면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도 패시브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시장 그대로 추구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벤치마크, 아까 BM 지수를 줬는데 그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나 ETF나 또는 선물을 매수해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시가총액의 변동에 따라서 비중만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쉽죠? 이거는 개인들도 누구나 쉽게 지식이 없어도 비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인덱스 펀드를 사서 은퇴할 때까지 보유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자산 운영이. 그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력이 있다면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액티브 운영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익이란 뭐 운이 좋아서 초과 수익 내는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BM, 벤치마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비터 마켓, 시장을 이긴다는 것인데 그 전략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나는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액티브를 얘기하는 것이죠. 패시브한 펀드는 뭐 실력이 별 필요 없어요. 그냥 구성을 하면 되니까요. 시장과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 내에서도 마켓 타이밍을 또 하겠죠. 샀다 팔았다. 그러면서 거래가 잦습니다. 자, 패시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쉬운 것은 인덱스 펀드를 그냥 사서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코스피나 코스피 200
KRX 100, 그다음에 코스닥이나 채권도 채권 지수와 관련된 거, 또 해외 경우에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마켓 인덱스, 다양한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추종하는 또 펀드들을 사면 되고 ETF로 운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인덱스 펀드가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 아까 효율적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쓰는 전략이고, 장점은 역시 비용이 안 듭니다. 시간도 안 들어요. 근데 액티브를 하지만 그 펀드 매니저가 패시브로 운영을 하겠다. 근데 패시브로 하는데 그래도 인덱스보다는 좀 더 낫게 하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특히 어떤 믿음이냐, 인덱스 펀드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그 변수들, 즉 기대 수익이나 표준 편차나 상관계수를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내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패시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력을 해보겠다. 이러면 이런 마코비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으로 조합을 해서 가장 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저 T, 접점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텐전시,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성하는 거예요. 바로 이 텐전시 포트폴리오, T라고 쓴 포트폴리오는 자산의 조합이고 그 조합을 찾아서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죠.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덱스라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제 샵이라는 분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만들면서 이걸 발견했고 측정 가능하다. T, 즉 접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역시. 즉 뭐냐면 결국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이룬다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저 접점 포트폴리오, 저 효율적 포트폴리오, 마코비츠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이다. 누구나 다 그걸 선택하면 그 사람들 모두가 선택하는 그 펀드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아무도 안 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저 T라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그건 바로 시장 포트폴리오다 라고 해서 T의 정체를 밝힌 겁니다. 그게 시장 포트폴리오다. 그럼 시장 포트폴리오는 뭐냐? 시장 전체 시가분의 개별 자산의 시가로 가중평균한 지수예요. 그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 그리고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펀드를 구성한 게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균형이 있다면 그렇게 고생할 것 없이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결국 뭐에 달려 있느냐? 사람들이 과연 상당히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합리적으로 투자한다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고, 근데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게 내가 합리적일 필요는 없고요. 합리적인 곳에 맡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전 세계의 거대 기금들, 거대 연기금들, 자금들이 정말 유능한 사람들 데려다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다면 결국 시가총액으로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덱스 펀드가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평균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 단순합니다. 네, 인덱스 펀드의 운영 성과를 보면 역시 그 일반 펀드들이 여기 이제 일반 펀드들의 운영 성과인데, 인덱스를 이긴 펀드보단 못한 언더퍼폼한 펀드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채권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결과를 보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확실히 시장이 어수룩해서 거기서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었다. 그런데 점점 시장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들어오면서 내부 거래도 안 되고 공시를 제대로 하게 하고 이러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공평하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또 배우고 이러면서 점점 시장이 효율적이 돼가면서,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곧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를 추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거의 베타보다 높은 알파를 추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인덱스를 언더퍼폼하는 펀드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ETF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안 들더라도 인덱스를 이용한 ETF들이 있어요. ETF는 즉 증권사가 펀드를 구성해서 거래소에다 상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황금성이 좋다는 거죠. 그게 펀드보다 나아요. 그리고 인덱스를 추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덱스와 거의 같이 갑니다. 물론 가격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결정하지만 인덱스를 구성하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게 바로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를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도 없죠. 물론 거래 수수료는 있지만 판매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황금성이 더 좋고 수수료도 더 낮아서 ETF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채권 투자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은 채권 투자의 비중이 국민연금도 훨씬 많아서 채권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주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가 실은 어찌 보면 주식보다 투자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그리고 개별 채권은 또 거래하기가 더 힘들고 상장된 것은 더더욱 적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들은 채권 투자를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뭐가 위험하냐?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시장 위험입니다. 이 시장 위험이라는 건 가격 변동 위험이에요. 즉 채권의 가격은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이자율과 역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채권은 다 정해져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데다 투자하면 그렇게 금리가 높은데 얘는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결국 가격이 떨어져서 조건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채권을 언제 투자하느냐? 시장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 투자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시가로 평가될 때.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모르는 게. 그때 또 하나의 법칙은 만기가 길수록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이 내려가요. 만기가 길수록. 근데 만기는 원금을 주는 마지막 해잖아요. 그 전에도 뭘 줍니다. 이자를 주죠. 쿠폰이라고 하는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누어서 주는데 채권은 일종의 패키지 상품입니다. 각각이 다 만기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평균을 낸 평균 만기가 듀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투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일은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리스크가 커요.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국채 30년 만기채 이런 데 함부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1년채 그런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 듀레이션을 봐야 돼요. 운용할 때는 어떻게 운용하느냐?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운용하냐면 금리가 오를 것 같다가 채권을 다 팔 수 없잖아요. 펀드 운영하거나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듀레이션을 확 줄여요. 그래서 변동이 별로 심하지 않게. 채권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럼 듀레이션을 확 늘려요. 내려가서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가게. 이렇게 듀레이션을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팔는 것은 만기가 긴 거 짧은 거를 사고 팔면서 듀레이션을 조절해서 하는 거죠. 채권에 투자한 총량을 바꿀 수는 없죠.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을 왜 하느냐. 함부로 막 자산을 완전히 없앴다, 뭐 만들었다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한 비중은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갔을 때 장기적인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분산 투자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신용 위험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자와 원금을 못 받을 가능성. 그래갖고 채권은 채권 등급이 다 정해져 있죠. 발행할 때 신용 등급이고 또 발행한 이후도 등급은 계속 바뀝니다. 등급이 당연히 높을수록 디폴트 가능성이 적으니까 금리도 적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요. 주는 금리가. 반면에 리스크가 큰 신용 등급이 낮은 디폴트 가능성이 큰 그런 채권은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디폴트만 안 되면은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어떻게 투자하느냐? 물론 채권을 일정한 비중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면 결국 그 차이가 있어요. 아까 각 신용 등급이 있다 그랬는데 각 신용 등급별의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그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가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디폴트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져요.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가격이 낮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스프레드도 커집니다. 반면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스프레드가 짧아져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를 갖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그걸 잘 이제 분석을 해갖고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으면 바로 크레딧물, 사채 이런 것들을 비중을 늘리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국공채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죠. 자, 주식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알파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게 이 부분입니다. 증권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그 증권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를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기초적, 본질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투자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분석은 어떤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효율적 시장이란 역시 파마 교수가 이걸 정리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가설입니다. 증권 시장에서 가격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즉시 완전히 충분히 반영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게 정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정보를 담고 있느냐 아니냐. 예를 들면 수출량이 확 늘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정보를 담는 겁니다. 어떻게 담느냐?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 그럼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정보가 좋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가 그렇게 잘 반영이 되면은 결국 현재의 가격이 내재 가치다 그런 얘기예요. 내재 가치다.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되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쉽게 되냐 이거죠. 근데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해요? 무작위로 발생하죠. 새로운 뉴스는 말 그대로 뉴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리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그 정보를 담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미리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효율적 시장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주가도 무작위로 움직인다. 지금 오늘 내렸느냐 올랐느냐 그것이 내일 오를까 내릴까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정보로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된 주식 또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는 종목을 찾아서 나서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고 그것도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힘써야 된다. 즉 시간과 비용을 증권 분석이 아니라 또 증권 분석을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더 쏟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더 쏟아라 하는 투자 방법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합리적 투자자가 있어야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합리적 투자자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합리적 투자자가 아니라면 세상에 공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비합리적 투자가 있고 비합리적 투자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돈을 쫙 찢으면서 이걸 찢으면 은행에 가면 바꿔주게요, 안 바꿔주게요. 그랬더니 바꿔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걸 안 바꿔주면 찢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찢는 걸 보니까 바꿔주니까 찢었겠지. 이게 바로 합리적 사고예요. 내가 그 정보를 직접 알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행위가 즉 주가가 올라가면 그게 그냥 올라갔겠냐 이거죠. 누군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사려고 하니까 올라갔겠죠. 그러면 가격만 봐도 좋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사고와 효율적 시장의 배경입니다. 자, 이거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효율적 시장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파마 교수가 효율적 시장 가설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시장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한 로버트 슐러 교수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논쟁의 중앙에 있고 중심에 있고 논쟁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베타 전략을 쓸 것인가, 알파 전략을 쓸 것인가에 아무래도 선택이 있게 되는 것이죠. 효율적 시장은 뭐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약형, 준강형, 강형이 있는데 그 정보가 어느 정보까지 담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약형은 정말 약한 거예요. 과거 정보, 과거 주가,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고요. 준강형은 공개된 정보, 신문 지상에 난 거나 언론에 난 거, 뭐 하여튼 일반인들이 다 뭐 신경만 쓰면 검색해봐서 다 알 수 있는 정보, 공개된 정보. 강형은 내부자 정보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모든 정보예요. 실증 검정 결과는 대체적으로 자본시장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중강형 효율적 시장까지는 성립이 되고 강형 효율적 시장은 조금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형과 중강형, 강형인데 결국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약형 효율적 시장이 되면 과거 주가나 거래량을 막 그래프로 그리거나 그것을 무슨 비율을 계산을 해갖고 투자하는 기술적 분석은 효과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은 효과가 없다. 또 펀더멘탈리 내재 가치를 발견해서 과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려는 기본적 분석, 기초적 분석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다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갖고서 초과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 성립이 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약형 효율적 시장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기술적 분석 별 소용이 없고요. 준강형 효율적 시장까지도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까지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그런 증권 분석조차도 그거 갖고서 돈 벌기는 쉽지 않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강형이면 뭐 아무것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니까는 너무 세고요. 아직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이 났다는 것을 보면은 강형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정보로 고려하는 것은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굳이 뭐 불법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는 것 같으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법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효율적 시장이 중강형까지만 성립이 되더라도 그런 분석이나 정보를 갖고 초과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즉 알파 수익을 추구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효율적 시장을 내기에도 많은 오해를 해요. 이게 그 기존에 생각했던 그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가격이 항상 내재 가격이 같다 그런다 효율적 시장. 그런데 어디 그러냐? 막 돈 번 사람도 있고 오르락내리락하지. 그게 아니에요. 효율적 시장에서 내재 가치랑 항상 같다는 게 아니라 내재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높거나 낮은 것이 무작위하다는 거예요. 랜덤하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느 때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초과 수익은 무작위로 결정이 됩니다. 초과 수익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게 리스크예요. 바로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재수만 좋으면 운만 따르면 장기적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한 주에도 몇 명씩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나오죠.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 희박한 확률에도 그렇게 될 수 있듯이 주식 투자도 엄청 힘들긴 하지만 확률이 아주 작긴 하지만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서 와 정말 알파 추구를 잘했다, 실력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가는 안정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주가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그 정보에 따라서 미래에 그 회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게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게. 오늘 내일이 아니라 10년, 20년 모든 게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일정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리스크가 바뀌면 기대 수익도 바뀌어요. 회사의 업종이 바뀌고 사업 구조가 바뀐다? 그럼 리스크가 또 바뀝니다. 항상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다투를 던져서 아무 주식이나 그냥 사면 되는 거냐? 랜덤인데.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도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고 기대 수익을 낮추지 않고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야죠. 즉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은 많이들 하시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이고요. 이 수요와 공급이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면 결국은 효율적 시장이 돼서 내재 가치가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작용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그래서 이러한 비이성적 심리적인 것들이 결국은 내재 가치와 괴리된 가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바보들이 있다. 그래서 케인즈는 누가 더 큰 바보냐 이 게임이고 가장 큰 바보가 손해를 보게 하면 약간의 바보는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블 현상도 보고 마켓 크래시도 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심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심리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나타내는 주가를 연구하면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가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주가 평균, 시가총액, 총거래량 등등등 이미 다 정해진 과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봉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갖고 가격 변동을 여러 가지 도표나 뭐 이런 걸로 그려서 추세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동평균선 외에 이것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또 이런 추세 분석은 그 추세에서 지금 상승장으로 갈 거다, 하락장으로 갈 거다. 뭐 지지선이 있다, 뭐 저항선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거는 설명 못 해요.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선이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 이거죠. 패턴 분석은 어떤 패턴이 있어서 그게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그 패턴을 먼저 읽으면 다음에 주가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일종의 신비주의자예요. 왜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건 설명 못해요. 그래서 뭐 이것을 이용한 것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사용되던 다우 이론이라든지 엘리엇 파동이동, 헤드앤숄더스라고 하는 삼봉 추세선 이런 것들이 다 패턴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나오니까. 그럼 누구나 해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거면은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누군가한테서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면 결국 이런 패턴은 사라진다. 그것이 효율적 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 투자 심리선, 최고가, 최저가를 형성한 후에 며칠이 지나느냐 등등 다 이거 기술적 분석이에요. 과거 자료로 하는 것은 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것은 약형 효율적 시장만 성립이 돼도 효과가 없습니다. 뭐 이거 갖고 그래서 하는 게 컨트롤리언, 모멘텀 등등 마켓 타이밍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상승할 때야, 주식 살 때야, 팔 때야 이게 다 추세 분석해서 마켓 타이밍 하는 것이고요. 패턴 추종자는 지금 어떤 모양이 나타났어. 그래서 살 때야, 팔 때야 뭐 이런 것들. 전문가를만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가가 사면 사고 팔면 팔고 그리고 전문가가 어떻게 했는가를 나타나는 지표들, 공매도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서 하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하는 또 투자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몰릴 때 나는 반대다. 이건 이제 바로 이게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 옛날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증권 방송이나 개인 방송을 보면 전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왜 그게 그렇게 설명하느냐는 대부분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자,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 가치를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과소평가됐다, 과대평가됐다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뭐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하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또 리포트도 내고 뭐 이런 걸 하죠. 그다음에 주가 분석, 퍼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주가 분석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역시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느낌이 나죠. 막 이런 걸 막 하면은. 근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바로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고 그동안의 추세는 점점 알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직접 운영하는, 내부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외부 관리, 외부에다가 주고 대신 이렇게 운영해 라고 외부에다 맡기는 것도 있어요. 정해주는 거죠. 이런 스타일 성장형 펀드니까 이거를 맡길 테니까 이걸 성장형 주식에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외부 위임 방식은 아주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 좀 상의만 하고 랩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외부 위임 방식입니다. 위탁 운용한다든지 그래서 주고 1인 매매하는 거죠. 1인해서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주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이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자산 배분형 위탁 운영이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도입한 것인데 아예 그 자금을 외부에 위임을 하면서 주되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자산 배분을 별도로 각각 하게 하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 자체를 각각 하게 하고 가이드라인만 주고 예를 들면 허용 우용 한도를 이걸 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즉 이렇게 리스크를 얼마 정도까지만 허용할 수 있다는 정도만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스타일들이 바뀌는 게 알파를 추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지수를 추정하는데 그러면서도 지수를 추정하면서도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이 이제 스마트 베타 전략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아까 얘기했는데 그 시장 지수죠. 시장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발견된 것들이 규모, 가치,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해서 스마트 베타라고 하는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재 가치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 소형주, 우량주, 배당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수를 따라가지만 대형주보다는 뭐 소형주에서 초과적인 이익 낸다든지 이건 종목이 아니에요. 종목으로 알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팩터들, 요인들에 의해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량주, 배당주, 뭐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치주 펀드.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다양한 ETF 상품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ETF를 보시면은 그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형주 ETF, 우량주 ETF, 고배당 ETF 뭐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베타를 추구해서 지수와 같이 가지만 그래서 베타 수익을 만들어내지만 초과적인 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잘할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초과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들도 그래서 정하죠. 스타일별로 운영 전략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소형주, 대형주, 배당주, 가치주, 장기 투자형, 액티브 퀀티형, 최근에 나온
책임 투자형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펀드를 하실 때는 지금 이 펀드는 무엇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인가 투자 대상을 보시고요. 채권형이면 국공채가 많은지 크레딧물이 많은지 또 듀레이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과거의 성과, 그다음에 수수료 얼마나 되는지. 수익은 많이 났지만 수수료로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 어느 운용기관에서 운용을 하고 또 펀드 매니저의 운영 철학은 어떤지,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자주 교체가 되는지, 또 해외 펀드는 환율 관련된 것, 그리고 세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펀드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히 유의해야 될 투자가 있어요. 가끔 언론지상에 그 사고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손해 발생 가능성이 무한한, 주식은 기껏 손해봐야 자기 투자한 원금만 손해보면 되는데 무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버스 인덱스라든지 숏셀, 공매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0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가격이.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무한대예요. 공매도 하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0까지밖에 안 되지만 손해가 나면 무한대입니다. 선물 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옵션 매도. 그다음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상품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걸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전문가조차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게 고난도 투자 상품입니다. 구조화된 상품, ELS, ELD, ELN, ELF, 이 E자 형제들, 파생 상품들, 선물, 선도, 수합, 옵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생 결합 상품, 예금이랑 파생 상품이랑 막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금이랑 결합한다든지 DLS, DLF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코코본드라고 해서 조건부 자본증권이 있습니다. 이게 채권인데 채권은 안전하다고 투자했는데 어느 상황이 되면 이걸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강제로 상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채권들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주식이죠. 그다음에 레버드 투자 상품, 뭐 2배 레버러지 상품입니다. 뭐 3배, 우리나라는 3배까지는 아직 없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거기 막 3배짜리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면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더라도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파생 상품은 기대 수익이 0입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수수료 또 내야 되니까 거래 비용.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말 내가 무슨 특별한 정보가 있기 전에는 장기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런 상품들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운용 대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보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또 불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권할 만한 상품들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제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유동성 위험, 얼마나 빨리 황금성이 있느냐. 대체 투자는 황금성이 좀 낮다 그랬잖아요. 시장 위험, 가격 변동이 얼마나 심하냐. 그다음에 신용 위험, 못 받을 가능성, 채권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을 가능성, 약정된 것들을 못 받을 가능성, 운영 위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수나 또는 고의에 의해서 손해가 날 가능성, 자산 부채 위험, 내가 이거는 어디다가 쓸 돈인데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할 가능성,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인데 그걸 제대로 못 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레버러지 투자, 신용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항상 이 자산 부채 위험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마련을 해 두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손절매 뭐 이런 것들이죠. 손절매 20% 이상 손실 나면 무조건 판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졌을 때 그 손해는 허용 위험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손절매 규정을 준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이 손절매 제대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규정을 두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위기관리체제, 글로벌 금위가 다시 온다면, 그런 상황이 딱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
이런 위기관리 체계가 없었던 분들은 확 겁이 나갖고서 그냥 확 다 팔아버린 분들 많아요, 주식을. 그러다가 나중에 막 올라가니까 어이구 내가 부랴부랴 그냥 나중에 쫓아가거나 결국은 못 사고 가슴만 치는 한탄하는 분들도 봤어요. 이건 바로 위기관리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관리 체계가 있었던 기금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조치를 취해가다가 안정 단계가 되면 다시 제게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지 중요하죠. 이걸로 평가받고 보상받고 뭐 또 책임도 묻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아주 계량화하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평가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 기관들. 그래서 자금이 좀 규모가 크면 이런 평가 기관에 수수료를 주고서 평가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되긴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성평가. 그래서 이제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는 결과를 갖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정성평가는 하는 과정들이 제대로 했느냐, 규칙을 어긴 것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량평가를 많은 분들은 그냥 실현 수익률, 운영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입니다. 실현된 수익률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자, 국민연금이 올해 10% 수익 났대. 어우 잘했네. 올해 1% 수익 났대. 뭘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론에도 그렇게 자꾸 보도가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10%란 건 1%란 건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다 현금으로 바꿔서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는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이 적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다른 세계 연기금보다 성과가 좋았어요. 그럼 잘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뭘로 비교를 해야 되느냐? 최소한 다른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연기금과 비교하기도 어려운 게 서로 다른 자산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적 자산 배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교하면 할 수 있기는 어렵고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게 무위험 자산, 즉 국채 금리보다는 얼마나 잘했느냐, 요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정한 BM 있죠, 바로 벤치마크. 그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바로 초과 수익입니다. 초과 수익. 벤치마크는 바로 어떻게 보면 베타 수익이죠. 인덱스 수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식은 채권도 채권 인덱스 수익. 그거보다 잘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운이 아니라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 운용하는 자산의 리스크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느냐, 항상 리스크를 조정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스크 방법이 있는데 아까 샤프 지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즉 위험도, 표준 편차,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의 위험 보상이 있었느냐, 즉 국채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높은 수익을 올려느냐, 이걸 측정하는 것이 바로 샤프 지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특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정보 비율, 대형 기금들은 정보 비율을 갖고 하는데 초과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가 당연히 중요한데 밑에 트래킹하라를 봅니다. 즉 이 초과 수익이 꾸준히 나는 거냐, 어떤 때는 많이 났다, 어떤 때는 적게 났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많이 나고 어떤 때는 적게 나고 평균적으로 높게 났지만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익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음엔 엄청나게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게 트래킹해라.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꾸준하게 그 수익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정보 비율,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얼마나 초과 수익을 내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도 이렇게 측정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개념을 갖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것이 적절하게 하는 것인지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ESG가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책임 투자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국 투자자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기금이나 펀드와 같이 투자자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투자자를 위해서 다른 걸 고려하지 말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만을 위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이고요. 그것이 성관주의 의무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를 준수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 펀드 매니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운용사나 모두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이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때 목적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라, 주주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련돼 있고요. 주주행동주의,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그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해서, 그 돈의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ESG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ESG를 잘하라고 요구할 때는 그 ESG가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그 돈을 수탁받아서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모아서 핵심을 얘기한다면 결국 자산 운용은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고,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100년 동안 봤더니 오른 해가 69해, 떨어진 해가 31해. 그러면 세 번에 두 번은 오르고 한 번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기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게임이에요. 그동안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우리 IMF 사태, 외환위기도 왔었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왔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위기죠.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심지어는 그 오래전 경제공황 때도 결국은 시간은 걸렸지만,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다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경제 대공황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건전하게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갖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대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리스크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이 자산 운용의 정석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둑도 정석이 있듯이 자산 운용도 정석이 있습니다. 물론 정석에다 더해서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법이고요. 일단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 자금을 얼마나 위험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맡기면 어디에 맡길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요. 잘 선정해야겠죠. 믿을 만한데. 그 다음에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해라. 그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잃으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게끔 하려면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이런 사태가 왔을 때에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지 회복이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수시로 평가하고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